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관촉사에 가 계시죠. 우리 경호 선사가 관촉사에 계시. 관촉사. 아침에 눈을 뜨니 작은 판전에는 무구자 수심결, 몽산 법어 등의 판본이 눈에 띄었지만 경호는 일부러 눈을 피해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무구자 수심결이 뭐죠? 무구자가 누구예요? 보조국사 진울. 그리고 수심결은 보조국사의 작품이죠. 보조국사가 쓴 거. 그 다음에 몽산법어도 마찬가지고, 몽산법어, 몽산스님 법어 등이 있었지만 경선사는 지금은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곧바로 어디? 미륵보살의 등 뒤에 있는 뒷산으로. 이게 뭔 소리야? 오 마이 갓. 미륵보살 그 뒤쪽에 가면 뒷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좀 한참 올라가요.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면 딱 미륵보살님 뒤쪽에 딱 앉게 되죠. 관촉사가 품은 가장 빼어난 보물은 단연 은진미륵이다. 경화는 비록 선승이지만 당장 기도를 올렸다. 관촉사 미륵보살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경화는 당장 오늘의 현실을 절감하며 가슴에는 조선의 안녕과 민족의 행원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륵불에게 기도를 올렸으니, 아이고 나도 미륵 부처님한테 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관촉사. 에휴. 기도를 올리고 올려다본 미륵불은 경화에 울고 있는 슬픈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서 계셨더라, 이런 얘기죠. 이고 가까이 어디에서 쫓기는 몸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의지할 천봉중과 그에 남은 쫄병들 부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경화였으니 어느 돈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들판에 전무덤같이 소담하게 묶은 반야산 개설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관촉사는 아주 나지막해요. 진짜 나지막해요. 이렇게 낮고 조그만 산에 무슨 절이 있어. 예, 아주 조그만 동산 같은데 그렇게 생겼어요, 관촉사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막상 경내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미륵불을 보고 압도해요, 압도. 그러니까 이 은지미륵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이 눈앞에 보이는지, 그냥 힘들어서 캑 올라오면 그 해탈문이라는 데가 돌문으로 돼 있어요. 거기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냥 거대한 은진미륵이 그냥 이렇게 다가오면 그냥 압도적이죠. 그래서 마치 뭐 극락세계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륵불이니까 극락세계가 아니고 뭐지? 도솔천, 천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당에 그게 있으니까 되게 신비해요. 나는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 그 뭐시요? 발등어리 위에 있는 낙엽 뭐 다 쓸어드리고, 뒤에도 이렇게 가서 또 흙 묻은 거 씻어드리고, 뭐 진짜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칠판에 한 바닥 써주고 이거 뺏겨라 라고 해놓고 창문 앞에 가서 미륵부처님하고 얘기. 그냥 비 오고 난 뒤에는 그냥 미륵부처님 얼굴에 핑크빛까지 다 보여요. 입술도 떨락달락달락 실룩거리. 그 정도로 이 미륵부처님은 굉장히 그 친근해요.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고 인연이 안 닿으면 안 가겠지만, 버킷리스트 국보 323호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은진미륵으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며 높이가 18m로 석조불상으로는 동양 최대이다. 이 보살불상의 발법은 직접 안반 위에 조각을 했어요. 발을. 그 다위가 솟아난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가 발을 대서 그냥 발가락까지 제가 다 깨끗이 해드렸죠. 그 위에 허리의 아래 부분, 상체와 머리 부분을 각각 돌 하나씩 한꺼번에 못하니까 똘똘똘똘 굴려가지고 또 올려놓고, 똘똘똘똘 굴려가지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세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이 거대한 불상은 금연은 비록 토속적인 조각이라는 점에서 단연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려시대의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더라 이 말이야. 돈상군 은진면이요. 그래서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거고, 경어는 자신도 모르게 미륵보살 불상의 발 아래 이마를 쪼아리며 머리가 땅에 닿을까지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더라. 미륵부처님이시여,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가련한 전봉준 장군에게 힘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애가 타서 기도를 했어요. 경어는 섭조 입정을에게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경례를 돌려보다가 고려 광종 19년에 만든 사각석등을 사각석등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잔디에 누워있는 연꽃무늬 선명한 배려석을 무심히 들여다보았더라. 이뻐. 지금은 뭐 사각으로 쳐놓은 것 같더만. 세 개의 연꽃무늬 조각이 선명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형을 그대로 잘 포존하고 있는 걸작이 거기 있어요. 그 은진미륵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같이. 경어는 분도 그래서 마당도 참 제가 많이 쓸어드리고 그 은진미륵을 관촉사를 좀 많이 제가 친근하게 돌봤는데 경어는 문등 눈물이고 해서 이거 관촉사는 그 부처님을 따로 모시잖아요. 딱 들어가면 법당에 유리로 쫙 돼 있는데 딱 내가 서잖아요. 그럼 은진미륵 부처님하고 딱 마주봐요. 유리창으로 다 보이니까. 그런 특별한 곳이죠. 그 불상을 따로 법당 안에 모시지 않은. 눈물이 고였으니 이렇게 멋진 작품을 천봉준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겠죠. 천봉준이 어떻게 여기를 올 수가 있나요? 못 오잖아요. 이곳 온산까지 와서 미륵 부처님께 참배도 못하고 쫓기는 몸이 돼버렸죠. 쫓기는 신세로 전략하여 치달리니 천봉준은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천봉준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은진미륵 앞에 서 있는 사각형 관촉사 석등은 하대석 각상면에 세 개씩의 눈썹 모양의 문양이 조약돼 있었는데 아주 멋있으니까 가시면은 빠뜨리지 말고 잘 보고 오십사. 이런 얘기죠. 제가 그 은진미륵 가까운 데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했다 했잖아요. 소풍을 어디로 와? 은진미륵으로 오지 어디로 와. 그래가지고 은진미륵 앞에서 애들 그 석등 앞에서죠. 그 애들에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애들 소풍 사진 지금도 있다고. 살다. 그리고 때가 교직생활 할 때 또 어디를 가냐면은 경호 스님이 그 어디요 봉선사에 봉선사에서 하룻밤 주무셨잖아요. 그 송월초 스님 만나느라고 홍월초 스님 만나느라고 그 방에서 가서 하룻밤 자고 애들하고 또 그 앞에서 또 사진 찍은 게 또 있다니까 저기. 안 해. 수원 용주사에 가서 찍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경호 스님이 수원 용주사를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흔적을. 수원 용주사에 전화해볼까. 이 석등은 틈 사이로 은진미륵의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앉으면은 그 석등 틈 사이로 은진미륵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그 은진미륵 석등 구멍을 통해서 은진미륵 얼굴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은진미륵의 표정을 만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데 그 외에 선산 도리사에서 부처님 사리가 출연했잖아요. 그때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사리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색깔도. 근데 나는 진짜로 그 주판알처럼 타원형의 모습이었어요. 타원형이 착착착착 각이 져갖고 우와 멋있더라. 그리고 나는 흰색 우윳빛깔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대요. 안 보이면 봐라. 석등의 의미는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듯 석등을 어둡고 부지한 목매한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로 밝게 제도한다는 뜻이 있죠. 이런 의미인데 천봉준은 민증의 횃불 석등을 틀었는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이 됐어. 어떡하냐. 그냥 사그라들고 있어요. 아유 속상해. 꺼져가는 등불이니 참으로 슬프도다. 이런저런 생각에 경호는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려 금방전 석등을 보다가 이 석등은 보통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금당이 앞이나 부처님이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석탑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석등은 어떻게 했어? 이곳은 어디인가? 경호사가 순식간에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석등 앞에서.
전봉준 생각에 빠져있는 경호는 그만 순식간에 이곳의 어디인가를 잊어버리고 땅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호는 다시 관쪽사 앞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관쪽사 경내에는 불상, 석탑, 석등, 벨에서 성문에도 법당이 자리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거기가 진짜로 가보시면 알아요. 예? 법당 안에 부처님은 안 계셔요. 유리창을 통해서 은지미륵 부처님을 볼 뿐이고, 그 은지미륵 부처님 앞에 있는 석등에 그 네모진 그걸 통해서 은지미륵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버킷리스트. 법당은 고려 호왕 때 처음으로 건립되어서나 조선 선조 14년에 종소되었다. 다시 헌종 15년에 개수되었다는 것도 기록에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경호선사에는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좀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그 논산 거기서 만나야 돼. 지금 집결지야. 미륵보살은 석가에 이어서 이 미래에 출연하는 언제? 응? 언제?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로 태어난다 그랬죠. 미륵 하생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이 현세를 구원하는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홍록계 수용하였으리. 은진미륵은 알려진 이 불상석 뿌리쌍은 도리가 발자가 18m. 18m. 에 달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고려말 승려 무예가 쓴 이 글은 용화해소와 조선의 인문지례지인 신증동국여지승남 있죠? 누가 썼더라 이거. 신증동국여지승남과 고려문인 이색 아시죠? 이색 이 목은집 이색 야은 이색 목은 길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이 세 명을 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분인 이색도 썼어요. 목은집에다가 이석불 입상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 누가 했더라? 신증 동국 여지승남 신증 동국 여지승남 작자 신증 동국 여지승남 에이씨. 신증 동국 여지 누구더라? 누구 오늘 왜 적자가 안 나와? 그냥 지리서라고만 나와? 아닌데 난 아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 누가 지었어? 작자 없어? 여러 명이 했구나. 여러 명이서 하다 그러구나.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고려 광종 의명으로 광종 때 그 해명 스님이 38년간 만들었다 그랬죠. 승려 조각장 해명이 뛰어 제작해서 나오네. 해월 해명. 에이? 그치. 해월 해명. 우리 해월 스님하고 똑같네.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대에 뛰어난 조각장의 솜씨를 빌려서 탄생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해명은 1025년에 고돈사지 종원공국사 탑비를 제작했다고 알려진 승려로 당시에는 저명한 장인이었고 추정되는 인물로 석불입상은 좌우로 비선 머릿길 위에 높은 원통형 보관 불상의 머리에 있는 관을 썼고 두 손으로 청동제꽃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 이뻐요. 응? 이쁘다고. 건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정재미와 이상미를 주관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야. 왜? 아주 투박해요. 그냥 향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친근해. 그러한 그거를 주는 그러한 은지미륵보살이에요.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는 조각상은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 또한 독창성과 완전성이 뛰어나서 전체적인 비례도 잘 받지도 않지만 자연스러운 조형미가 일품이고 경호는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미륵부처님을 대하고 보니 마치 경호를 이루어
부처님이 따뜻한 온기를 느꼈더라. 미륵 부처님을 오라르니 부처님은 어도 그동안 지쳐버린 가녀린 경화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으니 서산을 넘어가는 해님도 방긋 웃으며 유난히도 빛나는 햇살을 초여진 경화의 어깨를 비춰주고 있었더라. 경화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경례를 둘러보거나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봉준의 앞날을 기도하고서 반야산을 하산하여 발길을 급히 마곡사로 향했다. 왜? 마곡사에 가서 또 기도하려고 그러죠. 저도 부처님 찾아서 진짜 전국 팔도를 안 누빈 데가 없어요. 기도죠. 뭐 다른 거 빼고 그냥. 그것은 나의 전라도에 살고 있는 조카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아차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마곡사로 갈 때가 아니고 빨리 내려가서 그 애들을 빨리 피난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경화는 순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마곡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은 다시 하늘을 나는 듯 발은 동실 떠서 땅 위를 미끄러지듯 하고 있었다. 경화는 어느덧 그래도 마곡사는 들려야지. 마곡사 안 들리면 되나? 마곡사는 수도 없이 들렸죠.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마곡사 마당에 돌이 몇 개는까지 알을 정도로 아주 훤해요. 은진미륵 건척사도 그래요. 경화는 어느덧 유구를 지나고 있었다. 유구 지나나 마곡사에 도착한 경화는 부지런히 행장을 꾸리고 밤을 산을 다 싸면서 먼 길을 재촉하였더라. 어디로? 이제 전라도 정읍으로 내려와야죠. 애들 살려야 되니까. 은진미륵 이게 은진미륵이야. 이 은진미륵은 입술이 되게 두꺼워요. 입술이 막 이렇게 두껍고 또 붉은빛이 나요. 붉은빛을 칠했는지 안 칠했는데 붉은빛이 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얘가 얼굴이 붉어족족하고 핑크빛이 막 돌아요. 진짜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어. 돌이 살아서 이거를 뻗쩍뻗쩍 아시는데 기가 막히죠. 여기다 꽃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연꽃 들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잘도 그렸네. 잘도 그렸구나. 그 다음에 138장 민족의 위대한 영웅 전봉준. 아이고 이 전봉준 이름만 외쳐도 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는 뭘까요? 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전봉준 때문에. (1894년 11월 8일) 오는 누구나 90일 8일부터 11일까지 어진 우금지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끝내 퇴패를 하고 말았다. 패퇴를 하였다. 8일부터 시작한 전투는 이미 폐색이 짙었고 90, 11일을 갈수록 더했죠. 이후에도 이사백간의 전투가 이어졌으나 이는 후퇴를 예비하는 싸움에 다름이 없었어요. 폐색전선이야. 폐색전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조짐이 벌써 김계남이랑 손아중이 따로 국밥을 돌고 있죠. 북접의 손병희하고 그 누구요 최시영이 서로가 다투고 있죠. 간신히 봉합해서 우금치까지 들어왔는데 한 2달 앞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월달까지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11월 초에 들어왔는데 아주 패망했죠. 헐벗고 굶주린 조동 백성들의 멸망은 보고간민과 제폭구민으로 보고간민은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유찬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 동학의 교리야. 제폭구민은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역시 동학군이 세운 명분이었어요. 보고간민, 제폭구민. 즉 전봉준이 일으킨 황농민 혁명의 포방은 안으로는 부패한 정치를 드러내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것이었고 밖으로는 외세를 몰아내고 외놈들 몰아내고 자주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금치를 넘지 못한 백성들의 열망은 막강한 화력의 조일 연합군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더라. 결국 농민군은 이 싸움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전봉군은 사형을 당하고 조선은 끝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슬퍼? 슬프죠. 전봉준의 부대는 마지막까지 논산과 원평 태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여요. 논산하고 원평하고 태인에서도 그냥 아주 폭망하죠. 폭망. 이는 명백한 역부족으로 패전하였더라. 패전을
다 끝나가네 얘가. 머리야. 오늘 4권 넘어간다는 얘기야? 오마이 갓이다. 넘어갔다. 5권 들어가겠네요. 전봉준의 부대는 마지막까지 돈상과 원평태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지만 이는 명백한 역부족으로 패전했으니 그리고 전봉준을 짓쫓는 광군들을 떠돌리고 전봉준은 그의 12월 2일 오마이갓 12월 2일 슬프다. 순창피놀이로 숨어들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친구이자 부하이자 동료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이 천하의 역적 만고의 역적 붙잡히고 말았으니 이후 민족의 이대한 전봉준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서 나주를 거쳐서 서울로 합성되고 며칠 상간으로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 김계남과 손아중도 다 붙잡혀요. 김계남은 전주에서 바로 사형당하고 손아중은 전봉준과 같이 올라와서 같이 손아중 김덕민 또 누구죠? 최경선 김계남은 전주에서 직결 처분되었고 손아중은 한항으로 압송되었어요. 전봉준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대판 내내 당당하던 영웅의 모습으로 전봉준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 전봉준은 죄인 취급 안 하고 신문하는 재판관 서강범. 서강범의 뭐 손녀인가 누군가 왔어요. 사죄하러. 거기 동학농민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그거 기념식 때 제막식 때 그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여자분이 무슨 죄겠습니까만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어보고자 왔더라고. 날 향해 일가라였더라. 죄인은 내가 아니라 죄인 나는 전봉준은 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 팔아먹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겠느냐. 나는 나라를 구하고자 했고 백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놈들아 라고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것이죠. 1895년 3월 29일 오마이갓 전봉준,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등은 죽음을 맞았다. 전옥서의 성장이 이슬로 사라져갔다. 특히 전봉준은 자기를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죽이지 말고 종로 내거리에서 당당히 죽여서 종로 거리에 내장과 피를 뿌려달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봉준하고 이 손아중 이런 저기들이 동학 저기들이 대장들이 죽일 때 원래는 1895년 4월 23일 날 언도를 해요. 양력으로는 4월 23일, 음력으로는 3월 29일. 그런데 그 부대참시라고 해가지고 부대참시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때에 따라서 형편 따라 죽인다는 그러한 부대참시 따라서 언도 내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죽인다니까. 그 전옥서에서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민중의 동요나 이런 게 일어날까봐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전봉준 장군이 나는 이렇게 죽이지 말고 이 어두컴컴한 암굴에서 니네끼리 대충대충 죽이지 말고 종로 한거내 삼복판에서 죽여가지고 내 내장과 피를 종로 내거리에 뿌려달라 이랬어요. 그거라도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사실 또 그렇게 했으면은 경호선사가 그 시체를 못 갖고 왔을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딱 그래도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거둘 수 있게 새벽 2시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교수형 해갖고 그 사형장 바깥에다가 끌어다가 던져 놓으니까 그 비 오는데 얼마나 또 비 오는데 시체는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푸대자에다가 넣고 부척 장신이 뛰었다 하니 그놈 잡아라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경호선사 시체를 건질 수 있었고 말했다. 백성들이 자기의 피를 밟고 다니면서 그 이분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전봉준은 그냥 전옥서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그 시체는 경호선사가 부대자리에 놓고 뛰었는데 1차 옮긴 곳이 이제 남산. 에?
일단은 여기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 여러 기록에 전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초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분명한 것으로 전봉준은 그렇게 의연하게 갔다. 아니, 공초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나를 거기다 뿌려달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들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일본인들마저도 전봉준의 그 의연한 죽음 앞에 다들 가슴 아파하고 전봉준을 살려보려고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 역적이 아니다. 라고 해도 나는 니네들한테 가서 안 받을 거다. 이 잡놈들아.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해서 갔죠. 민족사회의 위대한 한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일제의 영웅 전봉준 장군의 어려운 죽음을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동아혁명을 일으켰던 선조들에게 많은 빚을 살아가고 있으니 시대를 잘못 만난 위대한 선각자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뜻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 시대를 어렵게 살다가고자 한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그냥 풀뿌리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가 동학농민인데 전 세계의 그 농민과 소작인들 이런 머슴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그거를 그 정의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 없었답니다. 일찍이 없어요, 기록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최초의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그게 그냥 발전하다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지금 몇 명을 끌어내려 몇 명을 감옥에 쳐놓고 대단해요. 불과 얼마 전 얘기죠. 한 달 전 얘기야. 빨리 투표가 빨리 그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모든 게 결정났으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특히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서 나까지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끝내고 빨리 새로운 세상이 다시 와서 나도 경선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당시 전봉준은 거사를 일으켜 조선 백성들에게 집강소라고 하는 우리 역사 최초의 해방구로서 집강소를 얻어냈잖아요. 나라를 통해서 어디서 전주 화약에서 최초의 해방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원초인 백성자치기구를 만들어서 보였어요. 오 마이갓, 이거는 하늘과 땅이 경천 동지할 일이죠. 어떻게 집강소를 만들어서 백성자치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야. 의금치를 넘지 못하는 농민들의 통곡의 함성은 이후 항일 독립군으로 변혁 세력의 주인공이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녹두꽃으로 다시 우리가 피어났죠. 녹두꽃. 그리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농민 영령혁명들의 희생으로 굳건한 민주주의 바탕 위에 나라를 건설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빨리빨리 얼른 며칠이요? 6월 며칠이요? 얼른 해야지. 또. 이들 동학농민 홍영령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민주주의의 선물을 주고 떠난 것이었더라. 동학농민군들은 지난날 전주성을 점령하고 기세를 올리던 동학군은 조선 정부가 청해준 군대를 요청하고 이에 일본 국가에 따라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일본은 청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예상을 뒤늦고 전쟁에서 이겼고 일본이 그 조선을 치고 삼킬 거라는 이야기가 돌자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외놈을 물리치게 한 전쟁으로 다시 했죠. 동학군은 다시 제어를 정비하여 재전쟁에 나섰어요. 어떤 놈을 일본 놈을 대상으로. 그러나 우수한 무기로 부정한 정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농민군은 공주오금 지중대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전봉준은 남쪽으로 피난하여 순창 피노리에 도착하였다. 전봉준이 피노리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 고부접주로 있을 때 처음에 전봉준이 고부접주로 있었잖아요. 당시 집사 업무를 맡아보고 있던 김경천이라는 놈도 나와! 집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으니 이런 쳐 죽일 놈. 이게 끝나게 생겼어. 기다려야 돼.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지금 4강이 저기가 뭐야. 안녕경어 4권이 끝나거든. 현상금을 탐낸 김영천은 그 전봉준을 잡으면 얼마를 준다? 천만 양을 준다나. 김경천은 민비군을 주육하여 이겼던 전라감령 퇴교 한신현 놈. 이놈 나와. 김영철이 놈.
정창옥놈 등과 함께 전봉준이 묻고 이던 뭐 이놈들 중에서 한 놈이 쐈을 거야. 허위하고 잔혹한 몽둥이질을 통해 전봉준을 잡아 공회당에 가둔 뒤 관군에 인기 이런 썩을 놈들. 이도 한신년도도 오래 못 살았을 거다. 그 대가로 현상금 1000만년과 황해도 금천군수에 제수됐어요. 그냥 오래 살았겠냐 이놈아. 김영철이란 놈 300냥, 정창옥놈 200냥, 마을사람 9명이 200냥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누구는 못 받아. 그놈은 못 받아. 순창에 주둔하고 있던 관군인 교도대는 1894년 12월 1일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피노마을에서 용전리 묵상마을로 신광사제로 구림면 금창리 금광마을로 압송로를 정해가지고 훈창관으로 끌고 가랬던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는 전봉준을 따르는 동학농민군과 일반 농민들에게는 다각되지 않고 전주의 전라 가명으로 몰래 압송하기 위한 길이죠. 이게 이런 쳐죽일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내부의 반란이죠. 이 죽일 놈들이 내부에서. 그러나 일본 놈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전봉준을 일본 주재소로 빼돌렸던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야. 일본 주재소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하여 전봉준은 순창 관하에서 12월 7일 담양을 경유하여 나주로 압송되었더라. 나주에서 1895년 이때 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탈출할 수 없었나 안타깝죠. 1월 5일 출발하여 1월 24일에 서울주재 일본 영사관에 인도되었다. 요 사이에 얼마든지 좀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이 협조했으면. 전봉준은 몇 차례 신문을 거쳐 2월 3일 법무하문으로 인도되었고 재판을 거쳐서 3월 30날 최경선, 손아중, 김덕명, 성두환이었구나. 성두환과 함께 사형을 당했더라.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일어난 농민 봉기의 선봉장에 섰던 전봉준이었으니 그는 과연 시대의 영웅이었더라. 이렇게 많아 이거. 에휴. 일단은 그냥 하고 끊어야 되죠. 때가 오매 천지가 모든 힘을 합했는데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르겠구나. 운이 없어.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운 것이 무슨 허물이겠냐면 나라를 위한 오직 한 마음 그 누가 알겠는가 라는 절명시 운명을 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봉의 운명이라니까 다. 경호는 전봉준의 시체를 부여안고 그대가 거세한 동학농민운동은 민초대로 대동세상 불꽃은 차별 없는 이 세상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리라. 경호는 종로 대거리 전옥사에서 사라진 전봉준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미치다. 이 땅의 만민 평등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몸부림쳤던 애국열사들의 영령들 앞에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한 전봉준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믿었던 옛바의 밀가와 같은 민족의 몽둥이에 잡혀서 일본에게 던 이 썩을 놈의 새끼들 그 사이에 좀 풀어주면 좋았을 텐데 혁명가 전봉준의 꿈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곳 종로 대거리였더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 겨우 몇에 불과하고 어디에 있어? 영풍물고 앞에 종강역 몇 번 출구야? 4번 출구인가? 전봉준은 이곳에서 다시 민족의 영웅으로 피어나리라. 2018년 4월 24일 순국 123년 나오네? 6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세워진 전봉준 lum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19년 5월 11일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경일로 됐어요. 제정됐죠. 5월 11일. 그나마 우리 후손들의 부끄러움은 면했으리라. 그러나 아직도 대중은 이러한 조상들의 무고한 희생 속에는 한국 선불교 중조 우리 경호 대선사의 말없는 희생도 한몫하고 있었더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으니 이런 말이죠. 야, 그래도 여기서 끝은 나는구나. 일단 여기서 사건이 끝나요. 끝나고 경호선사 친필 1899년 12월 20일 날 쓴 1899년 12월 20일 날 쓴 귀치자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치자기 있죠? 귀취자기 내 취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자기의 취향으로 돌아간다 해서 육정자, 안정, 이정, 비정, 설정, 신정, 의정야 이렇게 써서요. 그리고
심처 견시. 이것이 어디에서 보는 것인가. 이 경선사가 주는 화두예요. 견시. 이것은 어디에서 보는 것인가. 육정야 이거. 그 다음에 을해년인가. 그게 1899년이 경자. 을해년이죠. 경자년 밑에니까 경자년이 1900년이 경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쓰다. 우 경향각. 경향각이 뭐냐면은 경향각은 경허선사가 이름으로 지어낸 말인데 그거 해인사 장경각을 경향각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삼매 중에 내가 썼더라. 현사가 쓰신 귀치작이고 그것이 19개나 돼요. 귀치작이. 하나 또 요거 대단하죠. 요거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제복 보은경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여기 있잖아요. 한산시 아닌가? 이거 제 무슨 경이더라 저게. 제유경? 또 여기 선녀도 있어요. 선녀. 또 뭐더라. 제위경이다. 제위경. 여기는 한산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허선사가 지은 게 아니라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끌어왔더라 이런 말이죠. 일발화상가 그것도 경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한산시. 한산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우두 법용대사에 법용대사 송이 있어요. 그리고 습득시도 있어요. 습득시.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이 이건 뭘까요? 또 뭘까요? 끝! 안녕경허사. 우와! 여기 봐. 안녕경허 4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끝내고 5권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